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작 항소를 포기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의 의견은 달랐다고 뒤늦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 내부에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고 적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사의를 밝혔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항소 포기를 반대했지만 결국 대검의 의견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 노만석 대행의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건데 수뇌부를 향한 검찰 내부의 불만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국 검사장 단체 대화방에선 다수 검사장이 항소 포기 과정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데 대검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신 있게 항소했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초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 제기라는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항소 제기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요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보고 절차였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팀에 대한 폭로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는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며 위협해 수사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는데요. 민주당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윗선의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떤 검사는 배를 가르겠다고도 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 변호사의 증언으로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기소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 협박에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본분을 잃은 채 명백한 항명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윗선이 개입돼 있는지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가 결국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 여당의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며 항소 포기하도록 만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그럼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본인이 항소 포기 결정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이제 와서 내 생각은 달랐다. 이렇게 반박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까? 네, 대장동 수사팀은 애초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법무부가 대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면서 항소 지침이 번복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네, 대검과 법무부가 의견을 나눈 건 맞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적인 의견 제시만 했을 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정작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했다고 해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만 대장동 수사 공판팀의 강백신 검사가 항소 포기에 항의하면서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을 낱낱이 드러낸 것과 관련해 선택적인 분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권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때는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을 뿐 검찰이 집단 반발을 안 했다는 거죠. 항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을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검사들의 그런 선택적인 분노는 이미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게 관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여당에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 기소된 사건이라면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배임 혐의와 범죄 피해 금액과 관련해 2심에서 더 이상 다퉈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재판도 배임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추징금도 검찰이 요청한 액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판단이 나왔는데 특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은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여야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 수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해외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가방에서 함께 발견된 편지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거라는 김 의원 측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말이 되는 소리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판은 여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며 건넨 명품백이 어떻게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될 수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뇌물과 상납이 사회적 예의와 동의어입니까? 여당 대표의 배우자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는 듯한 해명이 경악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누가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예우 차원에서 둡니까? 전 야외적 예우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국민들 기만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비속어까지 쓰면서 공분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기서 빡쳤어요.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예의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보죠. 김 전 대표 측이 법망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자기가 한 일을 아내에게 씌운다면 윤석열보다 비열한 인간성이라고 꼬집거나 뇌물죄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네던 무렵 김기현 전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뇌물로 규정하며 맹폭했습니다. 그 정도 돈봉투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들었냐고 국민들에게 야단을 치는 듯합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 저변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김 전 대표 측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대가성과 관련한 부분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구치소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돈인데요. 과세도 어려운 영치금을 사실상 정치기부금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바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손인사를 하거나 취재진에게 비켜달라고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지난 7월 재수감 이후로는 구치소 독방 생활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재판 출석을 재개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 기간 받은 영치금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모두 6억 5,7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입금 횟수만 12,000건이 넘어서 하루 100번 이상 영치금을 받은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계좌 잔액을 최대 4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입출금 횟수나 한도에 제한이 없고 잔액만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실제 과세도 어렵기 때문에 영치금이 정치 기부금의 우회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쉽사리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두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없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 3위를 기록했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도 2달간 2,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어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매몰돼 있다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끝내 숨을 거둔 노동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원활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 사고 현장 양옆에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는 작업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열려있는 구급차 뒷문 앞에 구조대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 밖으로 구급차가 나갑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구조 작업이 길어지며 숨진 노동자는 사흘 만에 현장 밖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분 발견한 시간은 6일 15시 14분에 발견했는데 구조가 지금 구조가 됐습니다. 이후 구조 인력을 동원한 수색 구조 작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신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높이 60m의 4,6호기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들 타워는 이미 구조물 일부가 제거돼 추가 붕괴 우려가 큰 탓에 중장비 투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6호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호기와 6호기 해체는 취약화 과정을 마친 뒤 화약을 사용해 발파공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파 시 충격과 잔해물 낙하 방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최종 발파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과 사망 추정자 2명에 대한 구조는 4, 6호기 해체 이후 재개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조 물품을 구매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떼먹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트럭으로 배송 일을 하는 박모 씨는 울산과 충남으로 가며 소방용품 등을 옮겨달라는 요청서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의 구매 담당자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직이라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전화 주시면. 박 씨가 요청을 승낙하자 상대는 현장이 지금 난리라며 구조 물품을 먼저 구매해 가져다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재고 담당자가 인명 구조할 때 쓰는 좀 중요한 물품 한 세트를 지금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또 물건을 좀 받아서 좀 저희한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나 한국동서발전 문의 결과 상대 신분과 배송 요청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비슷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본부에서 보자. 자기네 고철 처리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그 골자의 내용을. 이미 울산의 한 안전용품 업체에선 소화포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에 860여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요구하거나 대리결제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요구할 시 절대 입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붕괴 참사를 악용한 노쇼 사기를 주의해달라며 긴급 공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술을 마신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도윤선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각각 세워진 승합차 2대에서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은 고속도로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불길 옆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구조됐고 또 다른 부상자는 갓길에 들어놓은 채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소안 아들목 인근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연기도 크게 났고 불도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계속 터지는 소리 났고 옆에 지나갔을 때.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경기 수원에서 술을 마시고 2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고를 향해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 광주의 한 건축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게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지난달 25일 연세대의 한 강의 비대면 중간고사 도중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담당 교수는 일부 수강생이 챗GPT 등 AI를 몰래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40명이 자수했다며 자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이 오늘로 40일째를 맞았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식비 지원마저 끊겨 굶주리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 중단은 무려 40일째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세운 신기록을 스스로 깨고도 해결 기미는 안 보입니다.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끊겼고 여객기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저소득층을 덮친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4,2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지원되던 식료품비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홀로 2아이를 키우는 이 여성은 한 달에 $256, 약 35만 원의 지원금이 끊기자 이제 수시로 굶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I may have either less or I may not eat what they are eating just for the sake that they are getting enough. 월급이 $2,800에 불과해 지원이 절실했는데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정치적 대치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I just don't understand how we've come to a point where we're using food in politics and being essentially political pawns. 무료 급식소에 월급이 끊긴 공무원들까지 몰리는 불안한 현실은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3년 만에 최악인 50.3으로 추락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셧다운의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한 행사장에 나와 수시로 미국이 황금기라고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Does anyone feel like this is a golden age? But it is a golden age for the Trump family. It was a very, very dark moment. 매우 암울한 순간이고 미국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상황을 만든 책임에선 야당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강국에서 벌어지는 유례없는 정치적 충돌의 충격파는 고스란히 약자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업체가 사람과 거의 유사한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을 넘어 극단적으로 닮은 모습의 로봇을 고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오는 한 휴머노이드 로봇. 무릎을 쭉 뻗어 발을 내딛더니 이번엔 반대쪽 발을 앞쪽 일직선 위치에 내려놓습니다. 고양이가 사뿐사뿐 걸어가듯 유연한 걸음을 뽐내는 모습에 사람이 연기하는 거란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这个向外这个动作不是机器人能达到的，它很自然的，这个就是真人的走路习惯，真人走路的习惯机器是做不到的。 로봇 제작사는 급기야 로봇 다리의 피부를 가위로 잘라내 철제 뼈대를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등 뒤에 지퍼를 열어 내부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한 전기차 업체가 만든 이 로봇은 사람처럼 유연한 척추와 인공 근육,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동작의 수가 82개에 달해 사람의 자세와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과 극단적으로 유사할 필요가 있을까? 제작사 측은 인간과 닮은 로봇이 로봇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공장 등 사람의 움직임을 고려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로봇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将来的机器人一定是我们生活的伙伴，一定是我们工作的同事，我们一起共赢，共同创建更美好的生活的一个人。 사람을 닮은 로봇은 대면 서비스가 집중되는 연회장이나 쇼핑센터 안내원 역할로 우선 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노인 돌봄이나 교육처럼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인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로봇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헛걸음을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엔 예산이 올해보다 20%나 더 삭감된다는데요.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 코로나19 백신이 소진돼 접종이 어렵다는 안내문이 접수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없어가지고 다른 병원 한번 전화해보세요. 여기는 약이 따로 없죠. 근처 다른 의원도 백신이 동나 최근 급하게 20명분을 확보했지만 그 사이 어르신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전에는 오셨다가도 그냥 돌아가시는 상황이셨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오시죠. 지난해엔 정부가 75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지만 실제 접종이 530만 명에 그쳐 상당량을 폐기하게 되자 올해는 작년에 맞춰 딱 530만 명분만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독감과의 동시 접종, 노인 인구 증가로 접종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상승 추세로 올해도 작년을 웃돌고 있고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예상되는데 예산은 20%나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고령층 42%만 접종할 수 있어 지난해 접종률인 48%와 비교해도 6%포인트, 약 66만 명이 맞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울 유행이 백신 접종 잘하면서 최근 2년 동안 크지 않았거든요. 유행이 다시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유행이 커지게 되면 어르신들의 피해도 커질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응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보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얼마 전 충북 음성에서 2차례나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유독가스가 마을 전역으로 퍼지면서 피해 범위가 반경 3.5km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8명이 치료를 받았고 농작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액체가 위로 솟구치고 굳어버린 덩어리들은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지하 탱크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폭발해 유독가스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1일 1차 사고 때 10톤, 닷새 뒤 2차 사고 때 4.5톤입니다. 피해 범위는 반경 3.5km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고 당시 통제됐던 500m보다 면적으로는 50배 가까이 넓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98명이 치료를 받았고 배추와 무 등 8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밭일에는 손도 못 댑니다. 김전 배추 절대 수확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원형대로 좀 보기가 싫지만은 조사가 끝나서 어떻게 폐기 처리를 하라 결정이 되기까지는 그냥 원형 상태로 두시는 게 맞다. 닷새 만에 2차례나 사고가 반복되자 업체 대표는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당국과 음성군은 누출된 화학물질은 모두 반출이 끝났다며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예비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서라도 끌어다가 주민들한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 당국은 보험사와 협의해 농작물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사고 원인 조사 후 업체 과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를 연 뒤 정부와 여당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권고,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각각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감축 목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검찰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쿠팡의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담당 부장검사의 폭로와 그 내막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또 1년 넘게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어버린 비판 언론 탄압 과정을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두 번째 평가전에서 대승을 거뒀는데요. 어제 다소 무기력했던 타선이 17안타를 몰아치면서 일본과의 2연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수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제 5안타 빈공에 시달렸던 대표팀 타선은 오늘도 초반엔 다소 답답했습니다. 3회 문보경의 땅볼과 4회 신민재의 적시타로 2점을 뽑긴 했지만 매이닝 득점권 기회에서 점수차를 벌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6회 득점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성윤의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추가한 대표팀은 상대 투수진의 제구 난조를 틈타 밀어내기 득점을 추가했고 투아웃 만루 기회에서 문현빈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6회에만 넉 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9회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이재원의 쐐기 트럼프까지 더한 대표팀은 17안타를 몰아치며 어제의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마운드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부진했던 김서연이 볼넷 2개에 적시타까지 내주며 여전히 난조를 보인 게 아쉬웠지만 정우주가 타자 4명을 상대로 삼진 3개를 잡아내는 등 7명의 투수가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대승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조금 선수들이 어떤 마음의 여유를 좀 찾은 것 같고 좋은 모습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체코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대표팀은 다음 주말 일본과 2연전을 치릅니다. 한편 LG의 2차례 통합 우승을 안긴 염경엽 감독은 사령탑 역대 최고인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1에서 어느새 강등을 걱정할 처지가 된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 수원FC를 꺾고 한숨 돌렸습니다. 수원FC에 패하면 일부 잔류 마지노선인 9위를 내주게 되는 울산. 전반엔 조현우의 눈부신 선방으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요. 후반 시작 1분 만에 반격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페널티 박스로 침투한 루빅손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수원FC 사박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며 결국 1대0 승리를 지켜낸 울산. 외나무다리 승부에서 9위를 사수하며 수원FC와의 승점을 5점 차로 벌렸는데요.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잔류 9부 능선을 넘으며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4위 포항과 5위 서울은 득점 없이 비겨 마지막까지 4위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수비 4명을 꼼짝 못하게 만든 메시의 환상적인 골 장면입니다. 두 골의 도움까지 올린 메시의 활약으로 인터 마이애미가 미국 프로축구 플레이오프 8강에 올랐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제 도심 거리도 울긋불긋 화려해졌는데요. 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도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푸른색으로 보이는 내륙 많은 지역이 5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5도, 찬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온도는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의 체감온도 영하 8도, 봉화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위가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고요. 수능일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5도, 춘천 2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광주 14도, 부산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